전쟁 나면 비트코인 오르냐 내리냐 계속 물어보는데 이 질문 자체도 좀 이렇게 질문해도 맞는 것인가 이제 와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예 중심에서 보진 않고 바깥쪽에서 보면 이 크립토 관련된 그런 흐름의 큰 변화가 2020년도 특히 이제 전쟁 이거에 의한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이 가격을 움직이던 요인이 내부에 있는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였다면 지금은 이제 전쟁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쪽 변했다고 보는데 그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자산이 됐다? 저는 사실은 자산 관리 오래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산 관리를 말할 때 저는 디지털 자산, 자산 관리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지털 자산도 어엿하게 이제는 자산 배분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비중을 갖게 되고 정식으로 자산으로 인정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자산 관리의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얘가 오르내리냐도 중요한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계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준비된 상황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자산들처럼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자산이 되었다. 뭐 이런 면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네. 이제 비트코인을 내 계좌에 포트폴리오에 산입을 시키느냐 마느냐를 얘기를 할 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의 근거로 사용됐던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산이랑 정반대로 움직이거나 아무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애를 하나를 넣어놓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증가한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이론인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주목을 네네. 받았었던 건데 네. 대표님 오늘 얘기하시는 거는 네. 이제는 매크로와의 상관성이 좀 더 짙어졌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아마 대중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말씀하시기에 정확하게 그동안 크립토나 가상자산에 대한 장점이었거든요. 네.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있어서 그렇죠. 크게 영향을 지금처럼 이런 갑작스러운 변수에서 방어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거를 더 포함한 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이 자산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메인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여전히 불규칙하게 움직이는데 네. 어떤 시기가 되면 얘가 뭔가 활성화가 되고 맞습니다. 발동이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는 걸 예전에 아예 몰랐기 때문에 네. 그냥 넣어놓으면 어쨌든 도움이 돼 정도였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돼서 네. 요게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라는 이 법칙이 네. 조금 이 규명이 된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출연한다 그래서 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시장 말고 네. 항상 자산들이 전쟁이 터져서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 같고 갑자기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긴박한 상황을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얘가 준 영향은 나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전체 그 구조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향후 지금 기존에는 없던 흐름 속에 이 크립토가 향후에 올 수 있는 매크로 흐름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제가 오늘 그런 얘기 설명할 수 있다면 네. 그럼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듣고 있다 보면은 따로 논다는 거의 의미가 약간 예측 불가하다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비트코인은 이런 시기엔 이렇게 움직여 저런 시기엔 저렇게 움직여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예전처럼 예측 불가했던 그런 자산은 아닌 건데 네. 이게 그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신호인 걸까요? 저는 이 전통적인 어떤 자산 배분에 정식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 같은 이제 투자 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저희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았지만 그거를 저희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는 없었어요. 네.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입장들이 있었고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시장에 대해서는 편입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열심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해놨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향후의 자산 배분 시장에서 얘가 가지는 위치는 분명히 뚜렷해졌고 근데 다만 이걸 오해하시지 말고 이건 좀 계속 좋아지는 거다. 무조건 올라가는 거다. 이런 뜻은 아니다. 네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릴 앞으로 오게 될 그런 구조적인 그런 시장에서는 얘가
훨씬 더 뚜렷한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군요. 얘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또 새로운 시각이다 보니까. 네. 네. 저희 또 질문이 이번 사태에서는 크립토 투자자는 미살보다 유가를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뭐, 이게 기름값이랑 또 코인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얘기하고 연결되는 이제 이전에는 달리 움직였다면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 의미인데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이제 뷰 중에 하나가 지금은 당장 전쟁이 화해로 가기 때문에 네. 안도랠리랄까 반등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은 그 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시장이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면 호르무즈라는 그런 독특성 때문에 유가를 굉장히 올려놨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그러면 유가가 보통 때처럼 잠깐 있다가 내려가면 좋은데 전쟁이 끝나도 올해 말 대부분의 리서치 기관에서는 70불 이상을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이전의 가격으로 보면 거의 2배? 2배는 아니지만 50불대 밑에서 이렇게 50불대에서 주로 움직이던 유가로 보면은 엄청난 그런 평균 가격이 나올 텐데 네. 걔가 가져올 어떤 그 매크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거다.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면 당장 우리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기란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게 과거에 한 달 사이 동안에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떨어졌던 이유가 그런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금리가 아직 그러니까 더 내려가지 않으니까 높은 미국의 금리라든 이런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크립토 가상자산에 관련해서는 부정적이겠구나라고 움직였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이건 지금의 메커니즘을 얘기 드린 거고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죠. 네. 전쟁 때는 이렇게 반응했지만 지금 시장의 커다란 이슈는 하나예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갈 건지 두 개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거냐. 이게 유가가 높으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네. 모든 생산 활동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나쁘게 만들어서 물가는 높지만 경기는 수축되는 그런 현상이 올 거다라는 그런 쪽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또 나쁘게 보는 쪽은 이게 그냥 이거를 안 맞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폭발하는 버블 붕괴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 상황에서도 금리를 막 인하한다면 버블 붕괴를 땡길 거다. 뭐 네. 이런 이론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건 시장에서 지금 뷰로 갖고 있는 거지만 어느 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많은 차이를 갖고 와요. 예를 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경기를 아예 위축되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게 만들고 소비도 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쟁으로 잠깐 들뜨지만 끝나고 나면 주가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는 하락을 하게 될 테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뚜렷이 다가오는 분은 살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디 가지는 않을 테니 뒤늦게 나타날 거라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쪽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물가에 의한 영향이 오늘도 PPI가 발표됐지만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또 실적도 지금 S&P 500 어닝 들어갔는데 현재 예측이 19% 정도인데 이거는 10년 내 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좋은 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만약에 진짜 그게 시장을 지배해 버린다면 그럼 어떤 현상이 오냐면 고유가 상황에서 경기가 꿈틀거리는 바람에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도 과거에 저희가 22년도에 경험했던 스티키 아주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만 전쟁이 영향이 없네 오히려 인공지능 투자가 더 커지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지만 3분기쯤 가면 또 인플레이션의 역습을 받게 된다. 그 모습이 인플레이션을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와, 이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요. 복잡한 사실 지금 복잡하네요. 사실 방정식인데 네. 사실 말씀을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다
듣고 나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때그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쨌든 그 시나리오에서 그러면 2분기에 지금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는 이미 사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미국에서도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게 너무나도 명확한 부분이고 이 실적이 좋을 건데 실적이 좋으면 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 반드시 따라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또 소외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기존 자산의 그런 정식 자산으로서 편입된 모습들 중에 네. 현재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그 기술적으로 거의 가게 된 단계는 설명 못 드렸지만 현재는 나스닥하고 동조화된 그 동조화 지수가 0.75까지 가 있을 정도로 동조화된 모습이고 네. 이 기술주의 굉장히 흐름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같이 시장의 그런 반등과 그다음에 안도랠리에 참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쪽의 참여자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뭐 반감기라든지 이런 거에 가진 수급에 의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에 전적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일정 부분은 동조해서 움직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을 계속 따라 올라가지는 못할 거로 보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그 다음을 말하는 그런 짧은 기간을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네. 그 짧은 기간 외에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산에 대한 관심을 좀 달리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딱 끝나고 보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어떤 말씀드렸냐면 미국의 부채가 역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네. 네. 2차 세계대전 때처럼 그만큼의 이제 전쟁을 수행 중인 국가의 부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패권 국가는 부채가 많아지면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게 되는 문제, 패권 국가의 위치를 의심받는 문제.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전쟁에서 그럼 변화된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온신의 폭이 적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이 10년물 금리는 미국 정부나 연준이 움직일 수 없는 금리고 네. 사실 미국 부채에 영향을 주는 건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 사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융 압박이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사실 금융시장은 묘한 게 뭐냐면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역사가 반복돼요. 네. 약간 라임의 차이만 있을 뿐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1940년도에서 70년대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끝났던 그 시기와 아주 유사하다. 미국 역사상 부채가 최고로 지금처럼 높았던 유일한 시기. 네.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모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기를 전형적으로 미국에서는 금융 억압의 시기라고 말하고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지나간 40년은 통화 정책이 지배하던 시기였다면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가 연준의 어떤 생각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재정 정책의 시대다. 거기다가 국가 자본주의 시대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가장 집중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고 이 배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 부채의 한계에 도달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달러라든지 미국 국채가 의심받는 구간에 대한 이걸 뛰어넘고자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40년대처럼 금융 억압 시기에 동일한 정책들이 벌어질 건데 이제 그 시기를 어느 정도 평가해 보면 그럴 때 이 크립토는 상당한 가치를 보이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죠? 예를 들면 금융 억압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부채 이자를 적게 내야 되거나 높아지면 어려워지는 문제 때문에 금리를 특별히 10년 금리를 묶어두거나 낮게 가져가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정상적인 구조라면 미국의 10년 국채를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걸 강제로 사게 하는 정책 그게 금융억압 정책인데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들로 하여금 강제로 사게 하는
예를 들면 우리는 좋은 소식으로 들었던 401 미국의 401K에 비트코인을 사게 하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연기금들이라든지 중요한 쪽에서 이 미국 10년물 국채를 더 사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고, 이 얘기인즉슨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국채가 가치를 매우 잃어버리는 효과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어떤 수급 주체가 걔를 사서 가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억지로, 낮추는 억지로. 거기 때문에 네. 누구든 바보가 아니라면 미국 국채는 헛개비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들이 자산 배분에서 채권이 미국 국채가 들어갔을 때 가져올 어려움들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좀 얘기가 길었는데 그 금융억압 관련된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이 70년대까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미국의 부채가 녹아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해온 자기들의 그 부채를 자연스럽게 없애버리는 방법 중에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내는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가 대비해야 될 거는 금융억압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단기적으로 막 반응하면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갖고 오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망가뜨릴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응이 잘못되는 거죠. 그 시기에 40년부터 70년까지 금융억압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은 뚜렷이 나타났지만 생산성이 그거를 더 앞지르면서 지금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앞지르면서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도 성장은 좀 크게 나타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시기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주식도 망가지고 모든 자산들이 내려오는 시기인데, 요 40년에서 70년까지 평균적으로 주식은 17% 수익을 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는 어땠을까요? 거기서 감해서 봐야겠죠. 그럼 실질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이 뭘까요? 주식도 많이 오르지만 보통 하드머니라고 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금을 강조하는 레이 달리오라든지 드래키 밀러 같은 사람들은 금이 앞으로도, 그러면 비트코인도 크립토도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된다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 저는 이 자산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점점점 역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져가는 부분들과 만난다면 사실 그 시기에서도 충분히 실제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통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요번에 이제 이란이 다른 용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방어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이 시장은 키워야 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향후 이제 금융 억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앞으로 어느 정도 뒤에는 이 자산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약간 어렵지만 제가 네. 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대표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좀 소화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현상은 본질적으로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돈의 가치로 계산을 하는 하드머니, 원유라든지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 금, 이런 것들의 상대적인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시기에 금리 인상으로 이제 연준이 대응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동성이 줄어들면 그렇죠. 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에는 연준이 어떤 시장 논리로 이 금리를 판단해 왔지만, 앞으로는 재정 우위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가 이 시장의 국면을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장기 국채 덜 발행하고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태우는 방식으로 장기 10년물 국채를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긴 그림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힘이라고 보고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이 없다. 그리고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미국 정부가 이런 기간을 잘 극복해냈다.
이런 방법으로 YCC라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준의 방법이 같이 병행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존하고 성장시켜 왔다. 그러면서 정부 부채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제가 1억을 빌렸다면 네.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타나면 지금 똑같이 1억을 갚지만 1억의 부담은 아니죠. 이게 미국 부채가 녹아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거니까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너무나 이론적이고 과거의 시장 판단적인 걸로 접근하면 시장이 안 보이고 자산을 팔아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지금에 말하는 이런 논리로 보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자산에 속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어서 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계관에서는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그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맞습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내 자산의 가치가 이제 녹아내리는데 그걸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홀딩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코인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뭐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각자 좀 다른 길 갈 거다 이런 또 얘기하셨는데 요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번에 전쟁 관련해서 움직임 중에서 이제 이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결제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치 조장 수단으로서 더 자리매김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관련돼서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온체인 달러의 그런 마치 그 인프라, 도로망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각자 그 세 개의 부분에서 더 커지는 시장이 나타난다면 그 각각이 더 커지는 비중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따로 각자 도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데,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두 개는 떨어진다라던가. 뭐 이를테면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네. 이더리움이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금 산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이더리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 거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게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그게 이제 투자할 때 그 가장 그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이죠, 사실. 맞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제 그러면 저한테 화내시겠지만 그런 거를 예측하거나 이런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말하는 그런 세 가지 시장이 어느 쪽이 더 커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를 말해줄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제가 표현한 대로 하자면 비트코인은 누구한테 말해도 안전하다. 다만 수익률은 작을 거다. 이렇게 오. 생각하고요. 네. 두 번, 물론 작다는 건 다른 거에 비해서입니다. 상대적으로. 네네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과거랑 따지면 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이 어떤 실제 결제나 토큰화, 온체인 시장에 관련돼서 아주 뚜렷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더리움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뭐 그런 식의 얘기는 드릴 수 있겠죠. 네. 이더리움이 어쨌든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이제 걸까요? 저는 토큰화라는 거에 꽂힌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쪽으로 보면 이더리움은 굉장히 큰 아까 말씀드린 도로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확실히 좀 커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걸 같지만 네. 저는 여러 번 틀려왔으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네. 대표님? 여러 번 틀려왔지만 근데 이번에는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하는 건 이제 투자 네. 일반적인 전통 자산은 아니고요. 이쪽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제 네.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다른 전통적인 시장은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오래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쫓아왔고 그 변화 속에서는 크게 예외 없이 시장이 진행됐지만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자산에 편입된 시장이다 보니 제 생각이 좀 짧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이더리움 같은 인프라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더리움 좋다 하셨으니까 이번 전쟁 통해서 사실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아까 토큰화라든지 이런 쓸모 사용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그런 규제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네.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네트워크로서의 가치라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두 가지의 네트워크적인 어떤 가치를 견줘봤을 때 네. 어떤 부분이 장래성이 더 좋다 보시나요? 사실 이란은 공식 성명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탈중앙성, 그다음에 몰수 불가능성 같은 걸 강조하면서 실제 국가 차원에서는 무역결제 자산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말을 했지만 네. 실제 거래량을 보니까 온체인의 거래는 대부분 스테이블 네, 코인이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음. 이게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이란의 표명대로 맞는데 하지만 편리성과 향후 확장성을 생각했더니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이 맞다. USDT가 압도적으로 이제 사용됐는데 그런 것들 이건 이제 저 숫자로 본 거니까 단기적으로 네. 그렇게 숫자가 나타난 거라 앞으로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점유율은 특히 USDT를 선호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한 비트코인의 정식적인 가치는 완전히 보존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이 도로망이 열리는 것 같은 인프라의 확장은 아마 무섭게 이런 쪽으로 반영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그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미국이 천하 통일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더리움이 굉장히 유망한데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 이번 전쟁에서도 불거진 거지만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도둠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브릭스에서도 사실 대체 통화 만들고 싶어서 지금 만달이 났었는데 이 국가들도 서로를 못 믿어요. 그래서 뭐 위안화를 쓴다고 하면 이제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이 우리 중국에 종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맞아요.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하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 패권을 그냥 자기 걸로 가져오느냐, 제2의 중흥을 맞느냐 요런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반은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란이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미국은 제재하고 싶을 건데 네. 앞으로 이 지정학 시대에 있어서 제재는 훨씬 더 강력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란이 사용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은 제재는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사용한 걸 보아하니 이건 충분히 미국이 확장할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부분이 뚜렷하게 더 향후에 이제 중국, 러시아 포함한 전체적인 어떤 지정학 분쟁에서 더 많이 이제 부각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말고 좀 길게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뭐 그런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모든 시각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역사적으로도 전쟁 이전으로 다 증시도 지금 이제 거의 전고점에 네. 와 있기 때문에 하락 직전 가격을 이미 넘어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을 가져야 할 건 또 다시 이제 전쟁 변수에 의한 시장 판단이 아니라 이후 세상에 대한 전쟁이 가져온 영향이 가져올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바라봤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 시대가 아니라 재정정책 시대, 국가 자본주의 시대라는 걸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거들고 싶었던 부분이 2023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았는데 결국에 이제 제니 옐런 당시 재무부 장관이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자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는 뭐 약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증시를 부양한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근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생각만큼 강하게 하지 못할 거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에셋을 하드머니를 보유하는 것이
경향적으로는 유리할 것 같다. 요게 오늘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 요약했나요? 네네네. 너무 잘 말씀하셔서 뭐 네. 저는 제가 저렇게까지 얘기해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사실은 상당히 더 많은 걸 반영하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크립토만 푸트에 갖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의 전반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다각화, 특히 원자재 이런 실물 자산의 관심을 이제부터 높여야 한다. 과거에 40년은 아니었습니다. 네. S&P 500만 사면 됐어요. 네. 예, 채권 뭐 50%, 60%, 그다음에 뭐 이렇게 S&P 500 사면 됐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원자재와 이런 실물 자산이 같이 돼야 그래야 충분히 내가 못 느끼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없어진 내 돈 가치도 지킬 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도 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향후 자산 배분에는 실물 자산에 대한 어떤 그 편입을 꼭 고려해 보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